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증세가 심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병상이 전국적으로 13,000여 개 확보돼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최근 3주간 코로나19 환자가 사용 가능한 일반 병상과 입원 환자가 동시에 늘어나 현재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4.2%, 준중증 병상은 48.1%라고 밝혔습니다.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최근 일주일 새 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명당 32.8명으로 유행 기준의 6.7배에 달했는데 7세에서 12세 어린이 의심 환자도 1000명당 24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지난해 수능만큼이나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학 영역의 변별력이 커져 당락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초고속 파산으로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FTX 구조조정을 맡은 신임 CEO는 자신의 40년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 통제 실패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오리온 캡슐에 사람 대신 실린 마네킹 3개의 과학적 목적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조명했습니다. 비행 과정에서 우주인이 맡게 되는 방사선량을 확인하고 효모와 곰팡이 등 미생물을 통해 DNA 돌연변이 여부도 확인하는 정밀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병상이 13,0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입원 가능한 일반 병상은 최근 3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681개 병원에서 13,148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병상 입원 환자도 최근 3주간 증가하고 있으며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4.2%, 준중증 병상은 48.1%로 일주일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최근 청소년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75% 증가하는 등 독감 환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마다 13.2명으로 일주일 전에 11.2명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 사이의 경우 1000명당 32.8명으로 직전 주에 18.8명보다 75% 늘어나며 유행 기준의 6.7배에 달했습니다. 연령층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의 어린이가 1000명당 의심 환자가 24명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수능 다음 날 문제와 정답 이의 신청 의견 수십 건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보면 사회탐구 영역 동아시아사 10번 문제에서 송나라가 어느 시대의 송나라인지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내내 음질이 좋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의 신청이 1,014건 제기됐고 평가원은 이 가운데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에서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올해 수능 이의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정답 확정은 29일에 합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번 수능은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재수생을 비롯한 졸업생 응시자가 10명 중 3명꼴로 26년 만에 최다였던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50만 5천여 명 가운데 실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45만 400여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10.8%의 결시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계도가 축소되는 반면 어떻게 하면 체감 연계도를 올릴 수 있을까? 체감 연계도를 올림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교사들도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쉬웠고 수학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고 난도 문제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표점 만점자가 147점이었는데 9월 모평에서는 145점으로 다소 내려갔거든요. 지난해 표점 꼭대기보다는 다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하지만 실제 수험생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달랐습니다.
영어와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고 특히 영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어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수학은 좀 할만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탐구 과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가지고 작년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입시학원에서는 국어 영역에서 기초 대사량을 다룬 17번 문제가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고 절대평가인 영어가 지난해 수능은 물론 모의평가보다도 대폭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을 거쳐 다음 달 9일 배부합니다. 주말부터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 간 점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학이 당락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수능 2년차 입시 전략을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차는 국어가 2점, 수학이 3점입니다.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출제 당국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 차이를 현재와 같이 조정하지 않으면 쉬운 과목을 택하는 학생들이 또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선택 과목을 하나의 영역 점수로 산출하는 방식을 택할 때 지금 지적하신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실제 올해 수능도 선택 과목 간의 점수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상위권에선 수학의 미적분 표준 점수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른바 문과 침공으로 불리는 이과생 강세 기조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과생은 수시 전략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수능 2년차에 N수생 비율이 역대 최대였던 만큼 입시 전문기관들의 등급 예상치도 변동성이 있어서 대학별 고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통합수능 2년차에서 수능 등급의 어떤 그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빗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라고 또 비관을 하면 어떤 그렇게 하면서 시험장에 안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를 했으면. 또 대학과 학과별로 교차 지원 시 탐구 영역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지원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하면서 지자체와 입시 기관들이 주최하는 대입 설명회들도 온 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한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네, 뮤지컬 등 공연을 절반 가격에 볼 수 있고 놀이공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수험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부당한 세상에 맞서는 작지만 위대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마틸다. 수험생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화수목 평일 공연을 절반 가격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뉴 알레그리아도 내년 1월 1일까지 수험표를 보여주면 반값 혜택을 제공하고 신나는 쇼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동반자 1명까지 R석 40%, S석과 A석은 50%를 깎아줍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5개 공연이 기다립니다. 뮤지컬 알로아 나의 엄마들, 합창 스페셜데이, 국악연주 다시 갑시다 등인데 수험표를 지참하면 40%를 할인해줍니다. 세종문화회관으로 오시면 그 오랫동안 수험생활 동안 그 지쳐 있었던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발레핏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지하 전시장에서는 무료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연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각종 문화 행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도 수험생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롯데월드와 용인 에버랜드 등 테마파크는 입장료가 평소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외식업체도 다양한 할인과
프로모션 행사를 엽니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 12일까지 예매하면 본인과 동반자에게 항공료를 20% 할인해주는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그동안 공부에 지친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5년 전 포항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학교에서 안전장비 보급과 지진 안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국제구호단체가 기업과 힘을 모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가벼운 안전모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바닥에는 희뿌연 연기가 퍼집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차례로 나와 복도 난간을 잡고 계단으로 이동합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피 훈련인데 머리에는 모두 노란색 안전모를 썼습니다. 건설사와 국제구호단체가 힘을 합쳐 학생용 안전모 보급에 나섰습니다. 모르는 대처 방법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고 안 다치게 보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달된 안전모는 기존 제품보다 보관도 쉽고 더 가볍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고립됐을 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호루라기와 무선 식별 장치까지 달았습니다. 대피 시에 두 팔을 자유롭게 하고 머리와 이제 뒷목 부분까지도 보호하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호각이라던가 RFID 칩을 내장을 시켜서 이제 재난 상황에서도 보호 장구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학교는 방석 등을 활용해 머리를 보호하는 기존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항상 우리 학교에서도 지진 대피 훈련이라든가 그런 재난 상황에서 대피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지도를 계속 하고 있고. 구호단체는 최근 3년 동안 포항과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모를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안전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이 잦아지는 상황. 안전교육과 보호장구가 만약의 상황에서 학생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매년 노벨상 후보자를 예측해서 발표하는 곳이죠.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올해 상위 1% 연구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명단은 노벨상 후보자 예측 명단은 아니고요. 지난 10년 동안 발표된 과학 논문 가운데서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횟수가 상위 1%인 연구자 명단인데요. 올해에는 6,938명의 과학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 가운데 한국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6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47명보다 늘어난 겁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래리베이트는 또 피인용 우수 연구자를 분야별로 선정해서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네. 2개 이상의 분야에 이름을 올린 국내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오경식 고려대 교수와 박주현 영남대 교수가 3개 분야에 이름을 올렸고요.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와 김기현 한양대 교수, 또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2개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기관별로 보면요.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피인용 우수 연구자를 배출한 곳은 유니스트로 모두 10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8명, 한양대가 6명, 고려대가 5명, 또 연세대가 4명을 배출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우수 연구자를 배출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미국이었는데요. 네. 모두 2,764명의 피인용 우수 연구자를 배출했습니다. 네. 전 세계 피인용 우수 연구자의 38%인데요. 3분의 1을 훌쩍 넘는 수치인 거죠.
있는데요. 또 2위는 중국으로 1,169명을 배출해서 전체의 16%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클래리베이트는요, 미국의 저조한 결과와 중국의 성장세에 주목을 했는데요. 5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과학자가 5%가 줄었고 중국 과학자는 8.3% 늘었다면서 과학계에 대한 국가별 기여도가 재편되는 모습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이 역시 과학 강국이긴 한데 중국의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군요.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세계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제출된 FTX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66조 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채권자는 10만 명에서 많으면 100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네, 이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파산의 이유가 부실한 재무 구조와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한 가상화폐 매체가 FTX의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3분의 1이 FTX의 자체 발행 코인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알라메다는 이 자체 발행 코인을 담보로 실물 자금을 조달해서 다시 자체 발행 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코인 시세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파산을 신청한 FTX 신임 CEO 존 레이는요, 이 알라메다와 FTX의 대차 대조표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구멍이 발견됐다면서 거액의 투자사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또 FTX 그룹의 자금이 부동산 구매나 직원의 개인용품 등을 사는 데까지도 폭넓게 유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회계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사태가 가상화폐 업계는 물론 금융업계 전반으로 번질 우려가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 전반은 물론이고 기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규모의 거래소에서 이런 사태가 터진 만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요. 또 일부 가상화폐 대출업체는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으로 신규 대출과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이런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발행하는 펀드나 싱가포르 국부펀드 등도 FTX에 상당한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펀드나 국부펀드들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양자기술은 지난달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죠. 양자기술은 양자컴퓨터나 정밀한 양자센서, 또 막강한 암호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자암호기술에서 국내외 공동연구진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양자암호기술은 양자컴퓨터로도 깨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서 차세대 초강력 암호기술로 주목을 받는데요. 이 애트리 등 공동연구진이 양자암호 기술을 양자 컴퓨터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번 연구 대상이 됐던 양자 암호 문제가 선형 잡음 문제라는 건데요. 이 연구팀은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요. 얼만큼의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암호를 깰 수 있는지 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인 양자 컴퓨터와 또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양자 암호의 싸움에서 창이 방패를 뚫을 조건을 찾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비유에서 사실 모순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정말 이 상황이 모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 암호 기술이 사실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가 하지만 양자 암호를 깰 수 있다 없다라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양자 컴퓨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양자 암호 기술을 한층 더 보강할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양자 기술을 한층 발전시킨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는 소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지난해 우주로 발사된 세계 최대 우주 망원경이죠. 제임스 웹 망원경이 450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별을 포착했습니다. 태어난 지 10만 년 된 원시별인데요. 사람 나이로 치면 신생아 단계입니다. 이 공개된 모습을 보면 파란색과 주황색 먼지가 모래시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원시별 주변으로 뿜어진 에너지가 우주 먼지와 부딪혀서 빛이 뿜어지는 겁니다. 별 자체는 주변 물질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여서 직접 관측되지는 않고요. 검은 띠로만 보이는데요. 이 원시별은 생성되고 수백만 년 동안 수축과 핵융합을 통해서 비로소 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계에서는 이번 성과가 은하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오는 사진은 정말 볼수록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선 아르테미스 1호가 지난 16일에 지구를 성공적으로 떠났죠. 이 아르테미스 1호는 단분리에 성공하고 또 오리온 캡슐을 계획했던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이 앞서 아르테미스 1호는 8월 말과 9월 초에 두 차례 발사 시도가 기술적 문제로 무산됐고요. 또 지난 9월 말에는 또다시 발사 일정이 잡혔는데 허리케인 이언의 북상으로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지난 14일로 또다시 발사 일정이 잡혔는데요. 이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이틀간 지연된 뒤에 16일 발사에 성공을 한 겁니다. 예, 이 오리온이 지구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사된 지 약 9시간 만에 오리온은 지구에서 9만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이 어둠 속에서 푸른색으로 빛나는 지구가 뚜렷하게 담겼습니다. 이번 사진은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보내온 사진 이후에 50년 만에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된 우주선이 지구로 전송한 사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이번에는 마네킹 3구를 태우고 달로 향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2호와 3호 발사 때는 실제 사람을 태우고 갈 계획입니다. 2차 발사 때는 사람이 달 궤도를 들렀다가 지구로 귀환을 하고요. 또 3차 발사 때는 사람 2명이 달에 착륙을 합니다. 미 나사는 유인 달 착륙을 통해서 앞으로 달을 거점으로 삼아서 화성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도 깊게 관여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1969년 최초 달 착륙자 닐 암스트롱을 시작으로 아폴로 시리즈를 통해 모두 12명을 달 표면에 발을 딛게 했는데요. 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시작된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에는 왜 사람을 태우지 않고 마네킹을 태운 채 우주로 떠난 걸까요? 최소라 기자가 그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지구를 떠나 달로 향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1호의 오리온 캡슐. 조종석에는 우주복을 입은 남성 모양의 마네킹, 무니킨 캄포스가 앉아 있습니다. 무니킨에 부착된 2개의 센서는 25일간의 비행 동안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방사선량을 측정합니다. 머리와 등부 위에 설치된 센서는 조종사가 받게 될 가속도와 진동을 기록합니다. 캡슐에는 여성 상반신 모양의 마네킹, 조하르와 헬가도 실렸습니다. 여성의 장기와 뼈, 연 조직을 모방한 물질로 만들어져 비행 동안 인체 조직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각각 6천여 개의 미세 센서를 부착하고 있어 비행사가 받게 될 방사선량을 부위별로 정교하게 측정합니다. So we'll have one so-called unprotected phantom flying in Orion to test not only or to measure not only the radiation load they will receive, but to test also possible new radiation protection measures. 실제 비행에서 인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와 충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안전한 비행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50여 년 전 치열한 우주 경쟁 시대에 깊이 고려되지 못했던 우주인의 안전을 이제는 더 정밀하게 챙긴다는 취지입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달까지 착륙해서 갔다 오는데 얼마만큼 방사능이 노출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어깨 우주복을 튼튼히 믿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갔다 온다. 오리온 캡슐에는 효모와 곰팡이 등 미생물도 실렸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DNA에 돌연 변이가 생겼을 때 DNA가 교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교정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리온 캡슐은 달 궤도를 돌아 다음 달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미 나사는 오리온을 회수한 뒤 기록된 각종 데이터를 검토해 내후년으로 계획된 아르테미스 2호 발사와 2025년 3호 발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5G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이용기간 10% 단축, KT와 LGU+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GHz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지만 28GHz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KT와 LGU+는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으며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GHz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서 내년 5월 31일로 만료됩니다. 경기 지역 광역버스의 대부분에서 입석 승차가 금지됩니다. 당국이 예비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평소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더 깁니다. 버스가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퇴근길이 이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다소 존재합니다. 평소에 한 2대, 3대는 기본 보내는 것 같아요. 대규모 운수업체인 KD 운송그룹이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를 금지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광역버스는 14개 업체 146개 노선 1,473대입니다. 경기도 지역 전체 광역버스는 318개 노선에 2,964대, 이중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를 운행하지 않는 일부 업체와 KD 운송그룹을 제외한 업체의 광역버스는 이미 입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KD 운송그룹 업체까지 입석을 금지하면서 거의 대부분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금지된 겁니다. 기존에 입석을 금지하고 있던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로, 이번 KD 운송그룹 업체들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석 금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추가 정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조만간 예비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하고 좌석도 늘릴 계획이지만 당분간 출퇴근길 불편과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앤디 제시 CEO가 인력 감축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 CEO는 현지 시간 17일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약 1년 반 동안 CEO 역할을 하면서 이번 해고 결정은 그동안 내린 결정 중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여전히 추가 감원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며 해고는 2023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의 정확한 구조조정 대상 직원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00명 안팎으로 아마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갑작스럽게 무너지자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치 폭락에 이어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업계는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던 FTX가 무너지며 남긴 부채는 우리 돈 66조 원 수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FTX set out to attract small traders, retail traders, ordinary people. It encouraged ordinary people to deposit their wages into accounts on the exchange and then exchange part of those into cryptocurrency or whatever. 파장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코인 대출의 큰 손으로 꼽히는 대출업체 제네시스 캐피털이 신규 대출과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FTX 계좌에 맡긴 1억 7,500만 달러가 묶였고 불안한 고객들이 잇따라 인출을 요청하면서 유동성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환을 중단한 제네시스의 사업 파트너이자 세계 6위로 꼽히는 거래소 제미니도 일부 서비스의 자금 인출을 중지했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도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를 향한 제도적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마이클 바 부의장은 강한 규제를 강조했고 미국 하원은 다음 달 청문회에서 30살의 FTX 전 CEO이자 창업자를 불러 경영 방식과 붕괴 이유를 캐묻기로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가상화폐 사태를 두고 사기와 망상의 나쁜 조합이라며 아동 유괴범에게나 좋은 통화라고 비하했습니다. The on and off ramps, the gateways between the traditional finance system and the new internet native monetary systems like Bitcoin, that's where the regulation can and should take place. And that's where there has been a void into which so many criminals and scammers have filled. 시장에서는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열흘 동안 20% 넘게 떨어지며 곤두박질 치는 상황. 탈중앙화를 기치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가상화폐 업계에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표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FTX 구조조정을 맡은 신임 CEO가 자신의 40년 구조조정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 통제 실패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BC 방송은 최근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한 FTX의 새 최고 경영자 존 레이 3세가 법원에 낸 문건에서 이같이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는 신뢰할 만한 재무 정보가 전혀 없는 곳은 처음 본다며 극소수 개인들의 손에 집중된 회사 통제권을 포함해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레이 CEO는 2001년 회계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앨론의 빚잔치를 청산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과 협의를 약속한 데 이은 것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 우리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포럼에 참석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련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continue dialogue with the ROK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페르난데스 차관은 최근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를 포함한 2명의 대사관 관계자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두 나라가 솔직한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know that there are and continue to be high level and working level conversations with the White House 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최근까지 미국 재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우리 정부는 법 적용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이 언급한 법 이행 과정에서의 대화도 시행령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통한 문제 해결은 더욱 힘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식으로 5천만 원 넘는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2년간 유예해야 한다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등 금투세의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16일에서 17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던 덴마크의 한 방송사가 현지 생방송을 하는 중 당국자들이 카메라를 막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Og nu er du med os fra Katar, Rasmus Tandholt, et værtsland, der jo altså bliver udsat for en hel del kritik. Hvordan oplever du forholdene lige nu? Jamen, vi kan jo vise, hvordan forholdene er lige her, hvis vi drejer kameraet. We are live on Danish television, og der kan I se, nu bliver vi stoppet med at filme, og det er forholdene her. Mister, you invited the whole world to you invited the whole world to come here. Why can't we film? It's a public place. We can film with this permit. This is the upgrade pass, and this is the accreditation. Okay. We can film anywhere we want. Okay. There are only, of course. Only for the Qatar. Qatar, you have because the Qatar is. No. We don't need permit. But you can break the camera. You want to break the camera? Okay, you break the camera. Okay. Bring the camera. Yes. So you're threatening us by smashing the camera. But listen, sir. 건축과 무대 디자인 등 문화예술 전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업하는 아티스트 다니엘 아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다니엘 아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니엘 아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 알고 있는데 아직 대중들에게는 이름이 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니엘 아샴은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과 디자인 등 문화예술 전반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작업합니다. 1980년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다니엘 아샴은 뉴욕의 쿠퍼 유니온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자신이 성장했던 마이애미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더 하우스라는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데요. 네. 이후에 미국 현대미술계의 대표적인 안무가죠. 머스 커닝엄과 만나서 무대 디자인을 맡기도 합니다. 또 건축, 패션과 인테리어 협업까지 다방면의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2014년에는 필름스 오브 더 퓨처라는 영화 회사도 설립할 정도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이 프로덕션은 다니엘 아샴이 여러 장르와 협업한 결과물들과 더불어서 이후의 작품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요. 또 단편 영화 시리즈들도 작업을 합니다. 아샴 작품의 주된 주제인 시간에 따른 노후화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패션계에서 다니엘 아샴과 작업물이 크게 주목받고 또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끊임없이 협업하면서 동시대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야와 협업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아샴이 대중과 소통을 잘하는 아티스트라고요? 네, 이 다니엘 아샴은 개인 SNS 계정 팔로워만 약 13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이자 또 트렌드 세터이기도 한데요. 이 자신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SNS 게시물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발빠르게 알리는 굉장히 소통에 능한 작가입니다. 네. 특히 작품이나 전시 관련 소식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브랜드와 또 지속적인 협업을 하고 있어서 SNS 계정에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아이템들도 자주 공개되고요. 또 작업실이나 일상에서의 모습도 멋지게 연출해서 포스팅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유행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끌어 나가기도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니엘 아샴의 주된 작업 주제는 뭔가요?
네, 다니엘 아샴은 시간의 미학을 주로 작품에 담는데요. 아샴의 작품을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자주 다룹니다. 네. 시계나 자동차, 여행 캐리어, 또 운동화 같은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또 벽이나 계단, 건축물 등을 침식된 것처럼 연출해서 마치 미래에서 오래된 과거의 낡은 화석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아샴의 작품들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의 다양한 물건들이 일부 부서지고 깨진 듯한 비주얼을 선보이는데요. 현대시대의 문화와 미래, 역사, 또 고고학 등을 섞어서 특유의 방식으로 재치 있게 풀어냅니다. 네, 시간을 다루는 작품 주제가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주제에 주목하게 된 걸까요? 네, 다니엘 아샴은 평소에도 공상과학이나 또 고고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작업할 때 주로 모래나 화산재 같은 지질학적 재료를 일부 사용해서 지금 시대에 존재하는 인공물과 결합하고는 합니다. 특히 남미의 이스터 섬에 방문했을 때 모아이 석상을 보고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허구적인 고고화학이라는 세계관을 떠올립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시간도 언젠가 과거가 된다는 것인데요. 네. 이 세계관을 배경으로 동시대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낡은 것처럼 연출해서 현재를 과거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터 섬에서 모아온 돌을 이용해서 필름 카메라 형태의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시간의 흔적을 담으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지닌 아이러니함,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섞고 재해석해서 작업으로 제시합니다. 네. 또 다니엘 아샴은 어린 시절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살고 있던 집 자체가 타격을 입는 사고를 겪는데요. 이때의 경험 때문에 시간이라는 주제에 주목하고 또 모래나 대리석 등을 작품 재료로 사용하면서 영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을수록 매력적인 작가인데 그런데 패션계는 왜 다니엘 아샴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또 유행에 민감한 영역이 바로 패션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선도하고 또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가 따라붙고 또 때로는 과거의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재해석을 하기도 하는 분야가 바로 패션입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시간의 미학을 주로 다루는 다니엘 아샴의 작업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 대중들에게는 디올 옴무의 2020년 여름 컬렉션으로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킴 존스가 다니엘 아샴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핑크를 메인 컬러로 다양한 작업을 선보입니다. 이 패션쇼 당시에 런웨이 무대 중앙에 다니엘 아샴의 대형 작품이 설치되었고요. 디올의 로고가 아샴 특유의 침식되고 부서져 있는 연출을 하고 있죠. 네, 앞서 미국의 무용수 머스 커닝엄과 함께 무대 연출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아샴은 건축이나 무대 디자인도 넘나들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신의 작업을 활용한 연출이 더욱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패션 브랜드 외에 다른 협업도 있었을까요? 네,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죠. 콜러라는 제조 기업과 다니엘 아샴이 이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협업을 선보였는데요. 콜러의 대표인 데이비 콜러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들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작년에 다니엘 아샴과 함께한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올해 대형 설치물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 아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약 6개월 정도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스나키텍처라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아닌 단독 작업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로 패널을 만들고 석고를 겉에 덧바르면서 질감을 표현했는데요. 이 대형 설치물은 설치 기간만 2주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콜러라는 브랜드가 내년이면 150주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브랜드의 새 전환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니엘 아샴과 같은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티파니나 포르쉐, 아디다스, 리모아 등의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대중적인 캐릭터 작업으로도 아주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캐릭터를 작업했습니까? 네, 아마 이 캐릭터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포켓몬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형상화해서 크리스탈라이즈드 시리즈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죠. 레진이나 합성수지, 알루미늄 등의 재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에디션 형식으로 정해진 개수만 제작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30cm 내외의 크기로 소장하기 좋게 만들었고요. 피카츄나 꼬부기 같은 캐릭터의 영상이지만 부분 다니엘 아샴 특유의 낡고 침식된 듯 부서진 연출이 돋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국내 경매에도 종종 출품이 되고요. 요즘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컬렉터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포켓몬을 보니까 갑자기 좀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아샴 작품 중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네, 2019년 홍콩의 필립스 경매에 이 다니엘 아샴의 책 오브제 시리즈 중 하나인 보그라는 작품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잡지 브랜드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이 당시에 약 230만 홍콩 달러로 낙찰됐는데 한화로 따지면 약 3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높은 낙찰가죠. 이 작품을 보시면 다니엘 아샴 작품의 특징이 시각적으로 아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잡지는 주기적으로 출간되면서 표지에 헤드라인 등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인 특징이나 이슈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샴은 이런 특성을 그대로 활용해서 매거진의 이슈를 담는 텍스트들을 배치했고요. 또 석영과 셀레나이트, 하이드로스톤 등으로 작업했습니다. 이 당시 작품 낙찰액의 일부는 재단으로 전달되는 자선 경매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작가 다니엘 아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시도를 할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 람다가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고 폐렴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김현직 교수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 모델의 콧속과 상기도에 인터페론 람다를 투여한 결과 투약 3일 후 염증 수준을 의미하는 유전자 발현량이 대조군과 현저히 떨어져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터페론 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폐 침투를 억제하고 바이러스성 염증 제거에 효과가 있었다면서 콧속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카이스트와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발현 조절을 모델링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김선 교수팀은 DNA의 3차원적 접힘 정보를 이용해 유전자 발현 조절을 모델링하는 인공지능 모델 크로모포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간암세포주의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인 인앤서 활성화를 포착했다면서 새로운 가설 발굴 도구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지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 221명과 기존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분석한 결과 면역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의 당뇨병 발병 위험은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사용보다 2.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면역 항암제를 처방받고 혈당이 높아진 환자의 87%는 남성이었으며 림프구 증가증이 두드러졌다면서 면역 항암제 치료 때 당뇨병 고위험군을 미리 선별하는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7개 원자력 안전협의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소통법에 따라서 원자력 안전협의회가 지난 9월 법적기구로 출범한 이후 새로 선출된 각 협의회 위원장들과의 첫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원자력 안전협의회는 부산 기장과 경주, 영광 등 원자력 시설이 있는 7개 지역 주민대표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지역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가장 넓은 길, 조금은 굽이져 있지만 흥미로운 길, 선택은 자신만이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수능을 치른 수험생, 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